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복된 주일 저녁입니다. 내일도 근무 안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저희는 또 내일도 정상 근무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PD님 이 주일날 저녁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50분 동안 재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방송을 하고 나서 산부인과 레지던트 선생님이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이게 당신도 지금 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해 주셔 갖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책 선전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 책이 이제 그전에는 에세이 형식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그림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은 미숙해서 오타도 많고요. 또 내용이 조금 제 생각하고 틀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빨리 수정하고 싶고, 수정하려면은 아마 이 만들어진 책이 다 소진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혹시 여유 있으시면 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주변에도 좀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수정과 시험관 악에 대해서 치료 전략, 저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하는 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전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한양의대를 졸업했고요. 지금은 동탄 제1아이희망 클리닉 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인공수정, 그다음에 시험관악이 체외수정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입니다. 인공수정은 시험관악이 체외수정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우선 정자 검사하고 나팔관 조영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팔관이 막혀 있는 분은 인공수정에 해당되지 않으시겠죠. 정자 검사를 하셨는데 정맥류가 없는데도 정자가 조금 이상해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1, 2년 됐습니다. 사정 장애가 있는 분, 남성 요인으로 해당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자궁 내막증이 있으시거나 혹은 그러니까 자궁 내막증을 아예 수술 받으셨는데 6개월 동안 임신이 안 되시는 분, 자궁 내막증이 초음파상 이제 의심되는 현상이 있으시고 자궁 내막증 동반하시는데 자연 임신이 1년 이상 안 되시는 분, 여성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원인 불명이 35세 미만이시면 1년 이상, 35세 이상이시면 6개월 이상 자연 임신이 안 되신 분 해당이 됩니다. 뒤에 가서 체외 수정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대상자 내용입니다. 이렇게 진단서를 받으신 후에 시군구 보건소에 가시면 지원 결정 통지서라는 걸 주십니다. 그 통지서를 받으시면서 그 날에, 그러니까 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혹은 다음 며칠 후에 방문해 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관 혹은 인공수정은 시작하게 되시는 거고 지원 대상자가 되시는 겁니다. 병원에 오시는 스케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생리 2, 3일 차에 와주세요 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생리 2, 3일 차에 오셔갖고 이제 모든 스케줄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혹은 그 해당 담당 원장님이 그날 휴진이시라고 하루나 이틀 미뤄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시면은 아무래도 스타트하는 약물 복용 혹은 주사제 복용이 조금 늦어지시게 되고요. 스타트는 어느 선생님이 해 주셔도 마찬가지니까 그 2, 3일 차에 스타트하는 거는 웬만하면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정말 힘든 게 그전 같았으면은 나 생리 때고 다음 날 병원에 갈 수 있지 하는데 요새는 연차 내기, 월차 내기가 정말 힘든 사정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2, 3일 차에는 오셔서 먼저 인공수정 시작하실 수 있는지, 그다음에 배란 유도제를 이제 복용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뒤에 배란 유도 주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배란 유도 주사는 배란 유도제로 충분하게 배란이 되셨으면 굳이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배란 유도제 복용만으로 미숙 이제 그 난포가 별로 잘 자라지 않는 경우에 선생님들이 배란 유도 주사를 추가해 주시는 경우가 있지요.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러니까 이 동그란 거를 난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난포가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에는 한 18mm에서 19mm 정도 자라면 그 난포를 저희가 채취하기 위해서 배란 터트리는 주사라고 얘기하죠. 배란 주사를 쓰게 되는데 인공수정은 조금 더 성숙이 돼야 됩니다. 왜? 얘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채취를 하는 게 아니라 얘 스스로 터져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1mm, 20mm 이상 21mm 정도 자란 다음에 자란 거를 보고 배란 주사를 하게 되지요. 그로부터 36시간 혹은 40시간 후에 배란이 되는 거를 저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배란되고 시험관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된 가정하에 프로게스테론을 처방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저희 강좌를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처음에 에스트로겐이 자라고 아기가 착상된 이후에는 프로게스테론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임신이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론에서입니다. 다시 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2, 3일차에 방문하시고요. 중간에 한번 방문하십니다. 그때는 이 난포가 크기가 얼마큼 자랐는지, 주사제를 써야 될지, 주사제 없이도 갈 수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하게 되고요. 그 난포가 20mm 이상, 21mm 이렇게 자랐을 때 배란 주사를 맞기 위해서 방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당일날 방문해 주시고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말 회사 사정이 긴박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요 절차, 빨간 화살표 절차를 하나 정도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담당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시면 선생님들이 그거는 이렇게 재치 있게 또 본인한테 지장 없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선생님 성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 하는 선생님도 계시니까요. 한 차례 더 온다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금 심려하시거나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들이 그만큼 더 꼼꼼히 봐주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에스트로겐이 많이 있으면 그게 음성 되먹임 돼서 난포 자극 호르몬은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난포 자극 호르몬이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몸에 있는 에스트로겐은 가급적 몇 달 전에 끊어 주셔야 되고요. 그 먹는 약이든 주사제든 결국은 난소에서 난포를 기르기 위한 난포 자극 호르몬입니다. 그것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그 양 갖고는 부족해서 저희가 주사를 맞게 되는 거지요. 정자가 인공수정 과정은 나팔관 끝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난자가 배란이 되면 서로 만나서 다시 나팔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나팔관 안에서 3일 배양 과정을, 그러니까 이 클리비지 과정을 겪으면서 들어오고 결국은 자궁 안에 들어왔을 때는 5일 배양 정도의 배아가 완숙이 된 다음에 착상을 하게 되는 과정이지요. 따라서 시험관 아기하고는 다르게 우리 몸 자체에서 배아가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관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여야만 아기가 잘 임신이 될 수 있는 경우이지요. 자, 제가 달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이 3월 1일이죠. 만일 오늘 우리가 생리를 했어요. 그러면 병원에는 3일, 3월 3일 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이날 회사 가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진료 받으시는 병원이 2일 날 진료를 하신다면 2일 날 가도 무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 2일, 3일 다 진료를 올 수가 없어요. 나 1일 날, 1일 날이 주일 날이면 안 되겠지만 1일 날이 만일 월요일이다 하면 생리날이 월요일이다 하면 그냥 생리날 오셔도 됩니다. 따라서 그때 와서 체크를 해보시고 또 지원 결정서를
펑셔닝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때부터 약을 받아 가십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날은 추가 주사제를 쓰는 날입니다. 그 추가 주사제는 선생님이 충분하게 그 환자 상태를 아시고 있다면 진료 없이도 요날 주사를 쓰세요 하고 그렇게 결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배란 촉진제를 맞으시는 날, 그날은 선생님이 보시고 지금 다 자랐겠군요. 21mm가 되셨네요. 인제 배란 촉진제를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배란 주사제를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날짜가 여러분이 오시는 날짜가 얼마큼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근무 안 하시는 날 쪽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중심은 여러분의 편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임신율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날짜가 만일 금요일이 되시더라도 그 날짜가 제일 임신율이 높은 날짜로 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아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날 3월 14일 날 인공수정을 하신다면 그 2주 후에 28일 날 임신됐군요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정자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남편이 보통 조금 늦게 오셔도 되지만 남편은 정자를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부인보다도 조금 일찍 방문해 주셔서 미리 정자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정자는 앞서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액화 과정이 한 30분 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자를 미리 한 1시간, 적어도 1시간 전에 오셔서 정자를 주시면 정자를 배양액에 놓습니다. 이거를 원심 분리하면 조금은 그 질량이 무겁고 또 잘 움직이는 정자는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것을 그 정자만 저희가 피펫으로 이렇게 채취를 해 갖고요. 0.5cc를 만들죠.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정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도 사실은 정자가 농축되고 거의 이 정자는 소수 정예죠. 좋은 정자만 골라서 넣게 되고 양이 많아지면 배 통증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0.5cc가 가장 데이터상 좋은 그 볼륨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자를 준비해서 정자를 따서 정자를 주사기에 담습니다. 0.5cc, 1cc 그 주사기 시린지 안에 담게 되고요. 배란이 되신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미리 당신이 배란이 됐군요 확인하시고요.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배란 직전에 정자가 미리 먼저 들어가서 탁 대기하는 게 더 좋고요. 아니면 배란된 그 아주 찰나 조금 시간 차이는 1시간, 2시간 있을 수 있지만 그 타이밍을 참 맞추는 게 임신율에 참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초음파를 보지 않고 선생님이 자궁 안쪽으로 정자를 주시기 때문에 방광은 채우지 않고 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 정예 아주 농축되고 제일 좋은 정자만 채취를 해서 넣게 됩니다. 저는 혹시 또 이렇게 되면 남편이 내가 한 거는 별로 없어 하고 하실까 봐 그냥 남편의 이렇게 좀 심리상 그날 잠자리를 한번 해 주세요 하고 2번의 그런 시도를 하게 되지요. 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공수정이란 단어입니다. 인공수정하면 저한테는 조금 어색했어요. 인공적으로 아기를 갖게 되는 수정을 하게 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의 정확한 단어는 자궁 내 정자주입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진료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때 artificial fertilization 이러면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자궁 내 정자주입법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서로가 소통이 되지요. 그래서 인공수정이란 단어보다는 요새는 그냥 IUI 하고 하는 단어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자 이동 사항을 보겠습니다. 정자는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은 정자가 자궁으로 들어옵니다. 인공수정 과정도 정상 임신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나팔관이 조금 상태가 안 좋더라도 정자는 어디든지 갑니다. 아주 조그만 틈만 있으면 정자는 올라가거든요. 난자가 미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탁 배란된 상태에서 정자가 들어가서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면 거기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이제 요렇게 된 상태가 세포 분열이 인제 일어나면서 나팔관을 통해 옵니다. 하지만 나팔관이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중간에 걸리게 돼요. 걸리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기껏 임신을 하러 왔는데 자궁의 임신이 될 수 있지요. 따라서 인공수정 과정은 나팔관이 좋은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팔관 상태를 꼭 보고 우리가 진료를 이어가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체외 수정술, 우리 일명 시험관 시술이라고 하죠. 이건 인공수정 시술보다 자격이 조금 더 엄격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거의 무정자증, 그러니까 정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시고 정관 절제 후에 다시 인제 이어지는 정관 복원술을 하셨는데 그 후에도 계속 임신이 안 되시고요. 정계정맥류 수술을 하셨는데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시고요. 아예 비폐쇄성 무정자증인 경우, 우리 여성인 경우에는 나팔관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난소 기능 저하, 우리 AMH가 1.0 이하, 그다음에 난포 자극 호르몬 FSH가 한국에서는 12mAh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 난소 기능 저하라고 얘기하죠. 그런 경우에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실 수 있고요. 중증 자궁 내막증, 완전히 자궁 내막이 그레이드 3 이상 아주 많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 혹은 요즘에 추가되어 있는 게 착상전 유전자 검사가 우리 PGT라고 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시험관 시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인 불명의 경우에는 아까는 35세 이상이면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체외 수정술 시험관 시술은 35세 이상이면 1년 이상, 35세 미만이면 3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원인 불명으로 분류되어 시험관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한테 이런 진단서를 받아서 시군구 보건소에 내시면 시험관 체외 수정술 지원 결정 통지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통지서를 받아오시면 지원 대상이 되시고 이제 그런 시술을 스타트하실 수 있습니다. 주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하부에 우리 머릿속의 가운데 부분에 시상하부라고 있는데요. 그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화살표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뇌하수체 전엽으로 자극 호르몬을 냅니다. 성선 자극 호르몬, 억제 호르몬, 성선 자극 분비 호르몬, 작용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러면 그 자극 호르몬, 억제 호르몬에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우리 성선 호르몬, 그러니까 생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자를 만들고 난자를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는 중추가 뇌하수체 전엽에 있습니다. 뇌하수체 전엽에 우리 시상하부에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호르몬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가 결국은 우리 난소로 오고 자궁으로 가서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난포 촉진 호르몬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요. 난포 촉진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이 합쳐진 게 우리가 HMG라는 호르몬으로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사를 할 수 있는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유전자 재조합으로 인해서 FSH, 그다음에 HMG 주사를 만들어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기배란 억제를 위해서 난포 GnRH 안타고니스트를, 그러니까 뇌하수체 분비 호르몬 억제 호르몬, 그러니까 성선 자극 분비 호르몬 억제 호르몬을 주사해서 조기배란을 억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기요법의 그 프로토콜을 날짜상으로 한번 이렇게 형성해 봤습니다. 생리 시작하고 당일날 오셔도 된다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주사 시작은 생리 3일차에 시작됩니다. 생리 4일차, 5일차에 오시면은 저희가 주사를 쓸 수 있는 그 공간적 날짜가 조금은 줄어들어서 선생님이 살짝은 긴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틀 차에 오셔도 충분합니다. 이틀 차, 3일 차에 오셔서 주사제가 시작이 되고요. 주사제가 시작돼서 난포가 인제 이만큼 자라죠. 난포가 보통 12mm에서 14mm, 이제 선생님 따라서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그게 피코그램 단위입니다. 에스트로겐이 500 피코그램 정도 되시면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억제제, 어 성선 자극 분비 호르몬 억제제를 써서 조기 배란되는 거를 막게 되지요. 제가 처음에 이 난임을 배웠을 때는 이 호르몬제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막 그랬었는데, 요새는 이 억제제가 나와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편해졌고 조기 배란이 억제되니까 난포 퀄리티도 훨씬 더, 난자 퀄리티도 좋아지고 그랬죠. 따라서 18mm 정도 자랐을 때 난포 터트리는 주사라고 하는 HCG 주사를 하게 됩니다. 어 이런 경우에 있습니다. 내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에요. 그래서 난포가 굉장히 한 20개 뭐 30개 이렇게 정도 자라셨고요. 그다음에 에스트라디올, 아까 말씀드린 에스트로겐 수치가 뭐 3,000 피코그램 이상 막 올라가셨어요. 이런 분한테 HCG 주사를 쓰면 거의가 다 복수가 차시게 되는 과배란 증후군에 빠지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성선 자극 호르몬, 어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 호르몬, 그러니까 GnRH 어거니스트라는 주사를 쓰게 되면요, 아무래도 그 복수가 차는 게 조금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HCG 주사보다는 다른 주사, 그러니까 뭐 로렐린이라든지 루프론이라든지 이런 주사를 주셔서 오히려 배란을 인제 시작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사는 책에 나온 주사랑 다른데 하시면은 아마 내가 과배란 증후군에 혹시 의심이 되시고 걱정이 되셔서 선생님이 아마 그렇게 주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36시간 후에 난자는 치취하게 됩니다. 이거를 달력으로 한번 풀어 봤습니다. 3월 이 우리가 3월 1일 날 생리하지 않고 3월 3일 날 생리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 봅니다. 따라서 그 이틀 후에 3 일째 되는 날 목요일 날 병원에 방문해 주십니다.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인제 우리가 마취를 하고 난자 채취를 해야 돼서 검사 항목이 조금 많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도 찍고 심전도 검사도 받으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주사가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포 크기가 12mm 이상, 13mm에도 상관없지만 12mm 이상, 호르몬 검사가 500 피코그램 이상일 때 억제제가 들어가서 조기 배란이 억제됩니다. 따라서 매번 피 검사를 하네 하시면은 그게 사실은 뭐 꼭 필요한 검사니까 병원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피를 매번 뽑으니까 사실은 많이 힘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멍도 들고 하는데, 음 뭐 병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 정확한 타이밍에서 정확한 그 주사제가 들어가야 돼서 피 검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는 참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18mm가 자랐을 때 주사가 인제 배란 주사, 난포 터트리는 주사가 들어가고요. 그로부터 36시간 후에 채취하게 됩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쪼끔 쉬실 수 있는 날, 남편도 뭐 회사를 뭐 빠지셔도 되는 날, 회사에 지장이 없는 날 맞춰 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 이게 어떤 뭐 여기서 도표에서 나온 것처럼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사실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죠. "회사 사장님보다는 우리 가족이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농담 속에는 여러분들이 얼마큼 힘들게 이 과정을 겪으신다 하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같이 서로 협조하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기요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법은 말 그대로 장기요법인데, 그 이제 주사제가 들어가기 일 주일 전, 그러니까 그 전달 21일 차부터 어 성선 자극 호르몬, 성선 자극 분비 호르몬 작용제가 가게 됩니다. 이 작용제가 처음 들어가면 플레어업 효과로 인해서 난포가, 그러니까 그 호르몬이 갑자기 싹 많아집니다. 근데 그 주사를
보통 일주일에서 뭐 열흘 이렇게 계속 쓰게 되면은 우리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단을 시켜 놓고 순수하게 우리가 주는 주사, 그러니까 그 FSH나 HMG 주사로만 남포를 길러 올리는 경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얻는 효과는 뭘까요? 열심히 주사를 했는데 남포가 별로 안 자랐고, 남포의 그 등급이라고 하죠. 그런 퀄리티가 조금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게 퀄리티가 좋은 난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뇌하수체, 우리 그 시상하부 호르몬에서는 하루에 몇 번씩 파동이 있거든요. 그 호르몬 검사가 아침 호르몬 틀리고 오후에 호르몬이 틀려요. 그 파동에 의해서 영향을 아무래도 난소가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동을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를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차단시켜서 우리가 주사제로만 그 난포를 길러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배란 주사에 할 때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모르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를 주사할 수 있다고 단기요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장기요법에서는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 호르몬을 쓰면 안 됩니다. 왜? 앞에서 이미 작용 호르몬을 썼는데 거기서 또 작용 호르몬을 쓰면은 난포가 하나도 안 나오게 되는 공난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뭐 과배란이 혹시 되더라도 뭐 그 과배란 증후군이 뭐 바로 연결되지는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HCG 주사를 그 난포 개수에 맞춰서 주시게 됩니다. 하나의 뭐 팁이라고 할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장기요법에서는 꼭 HCG를 맞으셔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로부터 36시간 후에 난자를 채취하게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달력으로 봤습니다. 제가 쉬워요 이랬는데 사실은 요때 어차피 임신 잘 되실 거니까 요때 3월 만일 내가 생리가 이제 16일 날 하신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그 일주일 전에 이제 3월 9일 날 병원에 방문하셔 갖고요. 아니면 그 전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주사를 미리 받아 가십니다. 그래서 그 주사는 아까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산을 해서 당신의 생리 이제 21일 차는 3월 9일입니다. 그래서 3월 9일부터 주사를 이제 0.2 단위 혹은 0.1 단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정해 주신 단위로 계속 맞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주일 정도 맞으시면 물론 일주일 더 추가로 계속 맞으십니다. 하면 뇌하수체 호르몬이 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리하시는 날 그때부터는 이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가 반으로 줄게 되고요. 계속 반으로 줄게 됩니다. 0.2 단위 맞으셨으면 0.1 단위로 맞으시고요. 우리가 3월 17일부터는 이제 주사제가 실제 이제 난포 키우는 주사제가 들어가게 되죠. 이때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요법이 오시는 날짜가 조금 바투바투 되지 않고요. 요때쯤 당신은 난포가 클 거군요 하고 선생님 노하우에 따라서 HCG 맞는 주사를 어느 정도 가름하실 수 있죠. 왜 이렇게 가름할 수 있을까요? 자라는 게 어느 정도 균일하게 자라줘서 HCG 맞는 날짜를 조금은 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잘 안 자라다가 확 자라는 경우가 단기요법에서는 있거든요. 근데 장기요법에서는 충분하게 억제가 돼 있으면 그렇게 막 갑자기 많이 자라거나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또 갑자기 잘 안 자라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균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서 26일 날 이제 주사를 HCG 주사 이게 중요하죠. GnRH 어고니스트가 아니라 HCG 주사를 맞으면 28일 날 난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스케줄이 이렇게 되고요. 제가 쉬워요 한 것처럼 이때는 뭐 뭘 하셔도 됩니다. 남편하고 가서 맥주 한 잔, 뭐 2잔 하셔도 되고요. 어디 여행 갔다 오셔도 되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법이 어느 면에서 조금 더 편하다 보시면 되고요. 장기요법이라 그래서 막 2달 가요 하는 그 스트레스보다는 오히려 퀄리티가 더 좋은 난자를 채취할 수 있지 하는 걸로 마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난자의 체란 과정입니다. 이제 난자가 요 안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죠. 이 까맣게 보이는 게 일종의 액이거든요. 물. 초음파에서는 물은 이제
검게 나옵니다. 이 음파가 통과하기 때문에 검게 나오고요. 그 안에 난자가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흐물한 게 당신 눈에 보인다고, 정말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자를 잘 채취해 주시고요. 바늘은 약간 이렇게 빗금으로 돼 있어서 바늘을 이렇게 앞뒤로 돌려가시면서 잘 채취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찔르는 횟수도 적게 해서 덜 아프게 해 주시려고 해 주십니다. 이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마취 하에서 하게 되고요. 일어나서 인제 다 오시면은 어떤 분들은 과배란되셔서 뭐 30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실제 아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쪼끔 뻐근하고 뭐 대장 내시경 받은 정도, 고 정도의 그 기분 정도만 느끼시게 됩니다. 난자를 채취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난자가 자연 수정을 하게 내버려 둡니다. 자연 수정을 하게 정자를 그 옆에 이렇게 인제 들어가게 저희가 만들어 드리지요. 그런데 정자가 잘 못 들어갔어요. 그럼 얼마큼 기다릴까요? 보통 16시간에서 18시간 동안은 자연 수정되게끔 기다립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자연 수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연 수정 과정에서는 조나 펠루시다라는 투명대를 정자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투명대가 너무 두껍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통과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 미세 수정이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미세 수정은 우리 난자 내 정자 직접 주입법, 우리가 익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시간에서 18시간 동안 얘를 뒀는데 얘가 수정이 안 됐어. 그러면 걔를 저희가 이 미세 수정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 정자가 너무 안 좋아요. 정자가 어 희소 정자거나, 어떤 분은 정자가 인제 그 그러니까 과정을 겪어서 꼬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고안에서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운동성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성 없는 정자이거나 하게 되면 미세 수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난자가 혹은 정자가 냉동 난자, 냉동 정자인 경우에 우리가 미세 수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인제 PGT 검사를 꼭 하셔야 되는 경우, 그리고 앞에서 이분이 2번 이상 배아가 괜찮았는데 2번 이상 임신에 실패한 경우 뭐 등등, 이런 경우에서 저희가 미세 수정을 하게 되고요. 어 우리가 시험관 악이라고 하는데, 정말 뭐 생각하기에는 시험관 이 안에서, 튜브 안에서 아기를, 테스트 튜브 안에서 아기를 기를까 생각했는데, 실제는 이런 페트리 디쉬라는 넓적한 접시 안에서 이렇게 기르게 됩니다. 앞뒤로 이렇게 막아져서 이런 과정을 이제 배아가 자라는 것도 잘 관찰할 수 있고요. 이런 페트리 디쉬 안에서 어 인제 배아를 기르게 됩니다. 유럽을 갔더니 유럽에는 페트리 디쉬라고 안 하고 걔네들은 막 샬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페트리 디쉬를 그전에는 이렇게 커다란 냉장고처럼 생긴, 또 약간 휴미디피케이션 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배양기, 인큐베이터죠. 그 안에 넣어서 길렀었는데, 요새는 요렇게 조그만, 그러니까 드라이 인큐베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왜? 냉장고식을 열 때, 우리 냉장고에 음식 들어있을 때 자꾸만 "문 열지 말라." 하고 애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문을 열게 되면 밖의 공기나 뭐 이런 게 열기가 전해지고 산소가 또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뭐 차단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은 딱 그 페트리 디시 2개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가능하면 그 외부 노출을 적게 하려고, 그다음에 휴미디피케이션도 필요 없는 그런 인큐베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그냥 쉽게 말하면 장비빨이죠. 그러니까 병원 결정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선생님들이 뭐 저거 한 것처럼 설명 자세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얼마큼 실력이 있으시나, 그다음에 장비도 정말 좋은 장비가 충분하게 있고, 연구실에 정말 고급 인력이, 뭐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어떤 배아가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 새벽 뭐 4시, 4시래, 새벽 6시 반, 6시 뭐 40분에 이렇게 노티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인력, 충분한 좋은 그 선생님들이, 연구실 선생님들이 정말 정성껏 배아를 만들어 주시고 배양해 주시나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과 연구실 선생님 간의 서로 코퍼레이션, 그것도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냥 AI로 한번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난자 활성화입니다. 난자 활성화는 언제 하게 되지요? 이제 난자 채취를 할 때 우리가 성숙 난자인 줄 알고 난자 채취를 했는데 채취해 보니까 미성숙 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랴부랴 난자를 이제 활성화시켜 갖고, 이거는 약간의 뭐 이런 번개가 치는 게 아니고 살짝 일렉트릭 전기 자극을 해 주거나 이노시톨 트리포스페이트라는 이제 물질을 쓰거나 아니면 칼슘 이온 같은 거를 조금 써서 이 난자가 조금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난자 활성화는 그 전 사이클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사이클에 했을 때 수정률, 그러니까 이거는 배아가 아니고 난자, 우리 미국에선 에그라고 얘기하죠. 에그가 수정률이 40% 미만이었을 때, 그다음에 전에 배아 발달이 더디었을 때, 그런 경우에 난자 활성화를 시킵니다. 이 사진은 제가 AI로 만들었을 때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다람쥐가 번개를 맞았대요. 번개 맞은 다람쥐를 어느 분이 이렇게 그 인공호흡을 하셔갖고 그 다람쥐를 살렸다,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람쥐가 있었던 자리에 제가 AI한테 이렇게 만들어줘 그랬더니 AI가 금방 이런 그림을 만들어줬더라고요. 물컵에 들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칼슘하고 이노시톨 트리포스페이트 같은 그런 케미칼들을 담아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바이브레이터는 배아 활성화입니다. 배아 활성화는 과거는 상관없습니다. 실제 이제 난자를 뽑았는데 그 난자가 미성숙 난자가 많아요. 그리고 얘가 수정률도 떨어져 있고요. 얘가 또 잘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요. 그러면은 우리 살 빼려고 어디 이렇게 목욕탕 그 저울 같은 데 올라가고 이렇게 막 바이브레이터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운동기구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배아를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왜 흔들어 줄까요? 우리 몸에 이제 배아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는 자궁이 수축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난관 내에서 섬모 운동에 따라서 배아를 톡톡톡톡 쳐줍니다. 그런 것처럼 배아에 이제 세포 안에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끼리 서로 니들이 교류를 좀 해줘. 그리고 니들이 서로 인커리지를 좋은 영향을 줘 하면서 저희가 이 배아를 조금 이렇게 흔들어 주게 되는 거죠. 뭐 흔든다고 해서 많이 흔드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미세 진동을 줘서 배아가 그냥 이렇게 막 자지 않게, 배아가 조금 더 깨고 일어나게, 그래서 배아가 조금 더 잘 발달되게 만들어 주는 거를 우리가 바이브레이터라고 하고 배아 활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제가 질문이 많은 질문이고요. 아까 16시간에서 보통 여기는 17시간이라고 했는데요.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자라면 전핵 단계, 그러니까 이게 핵이 이제 남편의 정자와 우리 난자의 핵이 만나서 이렇게 핵이 둘이 합쳐지게 됩니다. 이거를 수정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요. 연구실 선생님들이 2PN이 몇 개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극체가 세컨 폴러바디가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24시간에서 26시간 지나면 거기서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투셀이 되고요. 그로부터 이제 3일차에 72시간 되면 A셀이 되죠. 요 과정이 우리 그러니까 클리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클리비주의 뜻은 난이 이렇게 쪼개졌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크랙이 생겼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처음에 우리 투셀 보면 우리 신생아 애기 엉덩이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과정을 우리가 클리비주라고 얘기하고요. 난할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한국에서 난할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3일 배양 배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아이는
배아 발달이 3일째 되지 않고 여기에서 2PN이 만들어지는 게 그 다음날 이제 저희가 인공적으로 2PN을 그러니까 수정을 시키는 경우에는 날짜가 뒤로 넘어가게 되죠. 4일째 가서 A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클리비지 3일 배양 배아라고 얘기하죠. 날짜상 따지면은 4일차지만 요렇게 생긴 활구난을 우리가 3일 배양 배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혹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일째인데 왜 3일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4일째 가면 우리 중학교 때 혹시 그런 거 배우셨나요? 뽕나무 열매, 그 일본 분들이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상실기 얘기합니다. 마치 오디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4일 배양 배아를 상실기라고 얘기하고요. 스페링이 L자가 아니라 R자인데 틀렸습니다. L하고 R이 바뀌었습니다. 5일 배양 배아를 포배기 혹은 그렇죠. 블라스토시스트라고 얘기하고 배반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안에 이렇게 시스트처럼 뭔가 빈 공간이 생겼다 해서 우리가 5일 배양 배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6일째 가면은 조금 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생기지요. 이걸 이너셀 매스라고 해서 아기가 생길 부분이고요. 반대쪽 부분에는 신시티오블라스트라고 해서 요 자리에서 세포를 몇 개를 채취해서 착상 전 유전자 검사 PGT를 보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기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요 전체를 우리가 5일 배양 배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6일째인데 왜 5일입니까? 하지만 이거를 포배기 배반기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블라스토시스트고요. 이게 이제 나눠질 때 조금 더 초기 단계냐, 얼리 단계냐, 익스펜디드 된 단계냐 얘기를 하고요. 그 후에 가면 이제 우리 눈사람처럼 감자와 눈사람이라는 그런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사람처럼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오면서 해칭됐다 얘기를 하고요.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비트로에서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학이고요.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는 이후에도 기대가 된다 이랬는데 아직까지는 뭐 현재 검증돼 있는 거는 여기까지 길러 있는 그 배아의 발달이 전부 다입니다. 물론 시간이 더 지나면 의학이 발달되면 뒤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병아리가 이렇게 알을 까고 나오는 것처럼 해칭되는 그 과정을 하면서 이제 임신율을 높이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 할까요? 우리가 나이가 이제 이 배아의 엄마가 나이가 35세가 넘거나 호르몬, 우리 난포자극 호르몬이 12mAIU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해칭을 하게 되고요. 아까 투명대라고 말씀드린 그 투명대가 15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2 마이크로 정도 이상으로 두껍거나 그러면 이렇게 좀 까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동결 배아, 우리가 그 전 사이클에 배아를 만들어서 동결된 배아는 아무래도 그 껍질이 우리 투명대가 조금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투명대를 조금 얇게 만들기 위해서 알을 까줍니다. 얘가 이렇게 까줘야 얘도 병아리도 이렇게 쉽게 잘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레이저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까주십니다. 그래서 배아에는 전혀 다치지 않고 조그만 구멍을 내주셔서 배아가 잘 이제 발달될 수 있게 아까 우리 해치드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죠. 이게 정말 많은 테크닉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숙련된 우리 연구진 선생님들만 하실 수 있고요. 저희 병원 연구진 선생님들은 정말 제가 다녀본 병원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아를 이제 주시면은 그 배아를 저희가 이식하게 되는 경우고요. 아까 인공수정 과정에서는 초음파를 보지 않지만 이제 배아 이식 과정에서는 초음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변을 많이 참고 오셔야 그 밑에 자궁 구조물이 보이고요. 잘못해서 자궁을 우리 벽을 요 카뉼라가 살짝 건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자궁이 긴장을 해서 살짝 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물론 수축되지 않게 미리 전 처치를 하면서 하지만 그 선생님들의 손기술이 되게 중요하고요. 소음파를 보시면서 충분하게 정확한 위치에 아기가 착상되게
하고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과정이 우리가 배아 이식이 되고요. 우리 신기루 U7B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신선 이식과 동결 이식의 차이. 그러니까 신선 이식은 아무래도 이제 난자 채취를 하고 나서 호르몬 상태가 조금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 주워 담아서 아기를 이식해야 되고 자궁 내막 상태도 또 봐야 되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동결 이식은 이미 이제 난자는 다 길러졌으니까 이 자궁 내막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논문에서 보면 신선 이식보다 동결 이식이 임신율이 한 10%에서 12% 정도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기루님에 대한 답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체기 보조요법을 합니다. 이 황체기 호르몬,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이 없으면,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면 생리가 유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든 그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게스테론을 써야 됩니다. 그게 주사제로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질정으로도 쓸 수 있고요. 먹는 약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 따라서는 세 가지를 다 해주시는 병원도 있으십니다. 따라서 그게 아무래도 이렇게 질정으로 넣게 되면 많이 이렇게 불편하고 또 가렵기도 하고 많이 불편합니다. 주사제는 제가 90년대에 이제 난임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배 주사, 그러니까 그 피하 주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근육 주사를 계속 맞았거든요. 정말 그거 못할 짓입니다. 보면 막 이렇게 퍼렇게 멍들어 있고 그런 때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러니까 피하 주사도 나와서 좋습니다. 그 주사를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한번 점검을 하는데요.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이 황체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 올라가 줘야 임신이 잘 유지가 되거든요. 따라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어 오신 거니까 프로게스테론은 잊지 않고 해주시는 거고요.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휴대폰에다가 알람을 해 주셔서 알람마다 시간을 조금 이렇게 그 소리를 좀 달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차거나 그래서 지금 약 쓸 시간이네 하고 해주시면은 훨씬 그게 조금 더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 책이 한겨레 신문에 났을 때 그 사진을 제가 따온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감사하게도 신문에 내주셨고요. 제가 제공한 사진을 그래서 드디어 임신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몇 분 남았는데 우리 질문 좀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진님 질문 주셨고요. 비뇨기 이상과 가입력은 상관이 있나요? 예를 들어 질염이요. 질염은 요즘에 병도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치료를 할 수 있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만일 그 질염이 클라미디아 같은 그런 질염이면은 사실은 한 달 전에 충분하게 약을 써서 치료한 다음에 이제 임신하시면 좋고요. 그게 클라미디아가 제일 조금 걱정되는 거는 나팔관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나팔관이 망가지지 않은 정도의 그 만성화되지 않는 질염이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기루님 질문하셨습니다. 난포가 한두 개 보이고 채취해보면은 한 개 채취되고 있습니다. 동결로 모아가고 있는데 난포가 잘 생기도록 영양제가 있을까? 이노시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약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해주게 하는 일종의 비타민이죠. 반응을 잘 해주게 되는 거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호르몬제에 대해서 과민성을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난포가 한두 개 보인다 그러면은 그 한두 개라도 퀄리티가 좋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방법을 선생님들이 해주실 거고요. 한두 개라도 퀄리티가 좋으면 좋은 난포를 등급이 좋은 난포를 만들면 임신율은 괜찮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노시톨도 괜찮으시고요. 비타민을 드시고 싶다면 비타민 E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과거 한 1-2년 전에는 그게 그런 논문이 조금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또 비타민 E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다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 하시듯 똑같이 해 주시고 가벼운 운동 해 주시고 병원 스케줄에 잘 따라 주시면 잘 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주하 80 님입니다. 남아가 여아보다 유산이 잘 된다는 건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색체가 아무래도 뭐 XY 염색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그 유산율은 똑같죠. 그러니까 배아가 충분히 좋으면 유산의 차이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쪼용 님이 이게 어렵네요. 쪼용 님입니다. 시험관 중인데 프롤락틴과 사이로글로불린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영향이 클까요? 사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는 저희 내분비내과 선생님에서는 약간의 독소처럼 우리 갑상선 독소처럼 작용한답니다. 그래서 TSH 우리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롤락틴이 높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면은 얘가 뇌하수체로 올라가서 호르몬 억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주사제에 대해서 반응을 조금 떨어뜨려 주게 되지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만일 갑상선 요즘에 호르몬 임신 중에도 복용하실 수 있거든요. 레보사이록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복용할 수 있고요. 프롤락틴 경우에는 요즘에 좋은 약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미리 써가면서 그 프롤락틴 수치를 떨어뜨리고 이제 배아를 채취하게 되죠. 단 우리 프롤락틴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경우 80, 90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우리 뇌하수체에 마이크로 아데노마, 그러니까 약간의 그 양성 물혹 같은 게 있나 하는 거는 MRI로 한번 좀 체크해 보셔 갖고요. 피티터리 그랜드 MRI를 해 보셔서 혹시 이 물혹 같은 게 있지 않나, 그러면은 그런 거를 약을 용량을 얼마 써야 되나 하는 거를 미리 배제하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잘 했고요. 제가 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임신이 안 될까? 왜 반복 유산이 됐고 반복 임신 실패를 하고,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PGT를 해보면 안 되나? 배아가 좋은 배아를 만들어서 PGT 검사를 해보면 안 되나? 요즘에 또 그 각 기업마다 뭐 구글이나 요즘에 우리 뭐 주식 뭐 많이 하시죠? 뭐 테슬라나 이런 데서도 회사 여직원한테 난자동결을 많이 권한답니다.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난자동결 하면 그게 과연 좋은가 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52분이 됐고요. 이 귀중한 시간 저하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도 조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질문 있으시면요, 저희 병원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비욘디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구글에 우리 네이버 뭐 지식인처럼 구글에 이제 영어로 답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답을 해드렸더니 어느 분이 와우, A win, I am so happy 이렇게 댓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거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 와, 나 임신됐습니다. 나 지금 많이 행복합니다. 저희는 그 행복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따라서 저희 병원 탁 들어오시면은 요 앞에 있는 대기실 앞에 있는 그 형상입니다. 엠머슨이라는 여자분이 만드신 거라는데요. 이렇게 선물을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오랜 기다림에서 반드시 임신될 수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꼭 임신됩니다. 저희 오신 분 중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니까 뭐 몇 년 되신 분도 임신 되셔서 가시고, 그 행복이 또 저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